어,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할 텐데요. 네, 민주주의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략적 과제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가 이 문제를 좀 연구해봐야겠다. 그죠? 근데 이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민주주의라는 게, 뭐, 대충 알죠, 그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왜 발생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 먹고 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이제 집단을 이루잖아요. 그 집단. 호랑이 같이 혼자 살지 않고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이 집단이 단결하면 단결할수록 생존에 유리하고 또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단결을 이룰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걸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와 행동의 통일이겠죠, 그죠? 의지를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고 그래서 그 투쟁의 수단이면서 무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시 사회에서는 이제 자연과 투쟁했을 거고,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들이 혹은 자본가 계급들이 혹은 노자 간의 계급과 투쟁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흔히 얘기하기를 뭐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 복종이라는 게 있어. 왜냐하면 이 단결을 해야 되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음, 소수가 다수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는 사람이 꼭 있다고. 그러면은 이 폭력적으로라도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합의된 폭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종을 비폭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폭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계급 사회하고 무계급 사회하고 좀 이게 이 민주주의 내용이 좀 달라져. 폭력의 내용이 달라져. 왜냐하면 이 무계급 사회에서는 개체들이 이해가 일치하죠, 그죠?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원시공산 사회에만 살아남기 위해서 추정의 말을 혹은 집단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집단의 이익이니까. 그래서 대화 막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어, 좀 자연스럽게 단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폭력이. 근데 계급사회 같은 경우는 사적 소유가 있으니까 부자 되려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급 간의 투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해도 소수가 이게 따르는 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하면 안 따를까?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폭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실현하는 거죠. 국가라는 폭력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예전에 몽고가 세계의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죠. 그죠?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봐야 지 어떤 사람은, 몽고 사람들이 말을 엄청나게 잘 타가지고 세계를 다닐 수 있어가지고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하나의 요소죠, 그죠? 하나의 요소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그들이 시족, 시족 공동체적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거의 시족이야, 시족. 시족 공동체라, 계급 간에, 아니, 그러니까 계급적 분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단결이 잘 돼. 그러니까 평등해. 평등하고, 어, 이계 질서가 없고, 또 공동체적인 결속력이 강한 거지. 단결이 강한 거지. 그런데 이제 단결만 강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경우는 그들도 시족 생활을 했으니까 단결이 굉장히 강했지. 그리고 아주 용맹하고 헌신적이었지만, 결국은 지죠. 왜냐하면 무기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중국과 교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배운다고. 병법이랄지,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 그러니까 병법이랄지, 무기랄지, 이런 것을 이제 배운다고. 그래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 사회가 한편으로는 강력하면서도 이 약점은 그거지. 단결이 안 되는 거죠. 계급으로 분열되면서 이게 단결이 안 돼. 병사들하고 장교들하고 단결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무기가 발달하고 병법이나 병술 이런 게 발달하니까 이기는 거죠. 미개인들을. 그런데 이제 몽골인들은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족의 단결과 그다음에 문명의 이런 이기들 이런 걸 시켜왔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시족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폭력 없이도 잘 따르는 거죠. 근데 헌신적이더라고, 몽고 사람들에서. 세계 정복하는 이런 거 유튜브를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렇게 수행하 그래서 이 단계를 잘 이뤄내면은, 세계도 정복하고, 부국강병, 천하통,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로 그 단결이죠. 단결이 어떻게. 그 단결은 민주주의적 방식이 한 효과적이긴 한데, 그냥 폭력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민주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좀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막스 레닌주의 서적을 좀 이렇게 많이는 안 봤는데 보니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는 나는 못 봤어요. 어디 숙제인가도 음,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거죠. 제일 많이 언급된 부분이 이제 국가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계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워낙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 거야. 의미가 다양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스 레닌 책을 읽다가 이게 다양한 의미를 쓰다 보니까 막 좀 헷갈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는 이런 다양한 정반대되는 의미를 막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몰 계급적 민주주의예요. 몰 계급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민주주의, 혹은 이게 카우치키는 순수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그 자체로서의 다수결, 그리고 복종,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한 10명, 우리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래. 이게 빨리 나오려면 하나로 통일하면 좋아. 그럼 민주적으로 우리 하자. 그래. 딱 손들어가지고, 짬뽕으로 통일.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민주적인 말을 쓰죠. 그때 의미는 그냥 다수결이에요. 그죠? 우리 10명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유롭게 해서 해석을 결정하자. 그리고 뭐 큰 뭐 이해관계가 걸리면 다 맛있으니까
복종하자. 이런 거죠? 그래. 이게 바로 몰계급적 의미고, 의미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의미죠. 근데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계급적 민주주의. 계급사회가 되면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정반대의 계급의 독재와 계급의 폭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부자유, 착취와 억압을 의미하는 게 바로 계급적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경험하죠.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을 했는데, 결국 뭐예요? 이 자본주의 착취체계와 억압체제를 재생산하죠, 그죠? 수학 우리가 이제 경험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계급적 민주주의 의미는 상식적으로 표방하는 평등과 자유의 정반대의 의미예요. 독재와 폭력. 음, 그러면 이제 무계급적 민주주의 의미가 있어요. 원시 공산사회도 그렇고, 미래 공산사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자유와 평등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수의 복종이 습관이 되고 폭력이 불필요해요. 그래서 레닌은 공산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반대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공산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소멸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계급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독재 체제로서, 그죠? 부르주아 독재 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소멸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반대로 다수결이 되면은 아주 당연하게 따라주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산사회가 되면은.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이해 상충이 없으니까. 재산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자유인들의 연합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사실 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따르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없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선명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말을 쓰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런 표현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뭐 핵심인데,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그,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몰 계급적 측면을 보는 거죠. 상상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요소는 이제 1인 1표라는 거죠. 보통 선거권, 형식적, 정치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고,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도 비례적인 복종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는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계급사회, 미래 공산사회 모두에 존재하죠. 단, 미래 공산사회나 원시 공산사회는 형식적 평등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도 있죠. 근데 한번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또 측면에서 보면 이제 파생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적 요소는 뭐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거죠. 이게 보통 선거권에서 나는 파생된 거라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선거를 하려면은 이 정보가 다 공개되고 잘 알아야지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공산당 같은 경우는 불법이잖아요. 그런 결사의 자유가 없으면은,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은, 이게 말만 보통 선거권이지 선거를 좀 누구 알아야 뭐 또 우리 편이 나와야 선거를 하지, 그죠? 그래서
이 보통선거권이 어떤 실제적인 형식적인 측면이라도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려면 이런 파생적 요소로서 이런 불자민주주의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몰계급적인 형상적 측면이고 이제 계급적 측면을 보시 이게 본질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는 다수결 원리인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은 피지배 계급에 대한 지배 계급의 폭력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급 지배, 즉 부르주아 독재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네, 민주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 복종하지 않는 소수를 복종시키려면 국가라는 폭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급적 측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의 사회를 살펴보면요. 그 무계급 사회에서는 원시 공산 사회를 봅시다. 그러면 이게 시족원 전체가 형식적으로도 시족이 평등하죠. 그래서 이게 시족원 전체의 총이 민회라고 있어요. 시족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아야 몇천 명 이런 거죠. 다 모여가지고 자유 토론하죠. 그래서 선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설 집행부가 있어요. 이게 평의회죠. 그 평의회 선거도 자유 투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급사회에서 보이는 이 직접 민주주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이요. 근데 앵겔스는 그것을 이제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좀 이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때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의 운영 원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도 있고, 그건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된 것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다수에 대한 소수 강제적 복종이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계급 적대가 없었으니까, 사회 불가능한 예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시 공산사회 민주주의와 계급사회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냥 형식으로는 같은 거고. 예.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의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계급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의지를 전체의 의지로서 결정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민주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선거로 피지배계급의 의지가 관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즉, 민중이 선거를 집권하면 민주주의는 단칼에 부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폭력으로 전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시 공산주의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형식은, 앵겔스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발생했다고 인정했는데, 민주주의 형식이라고 좀 풀어나갔죠. 계급사회에서 전승되고, 그러나 그 내용은 정반대, 대립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 억압, 독재라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민주주의는 국가 형태로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보면 이제 계급사회에서 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은 노예주와 자유민이 민주주의예요. 이 노예주는 주로 상공업자 이 상공업자들이 귀족을 패퇴시켰다고 해요. 그 시족은 이제, 아니, 그 귀족은, 원래는 귀족 정치였죠. 근데 귀족이 이제 시족에서 나온 시족의 대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 상공업자들이 신흥 귀족이죠. 이들이 패퇴시켜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선거에는 이제 상공업자들과 자유인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과 이방인 거주자, 터치하는 거지. 이방인 거주. 그러니까 상공업을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테네 이런데. 이들은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계급적인, 즉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노예주가 자연인과 노예 거주자를 지배하는 정치예요. 노예주의 독재 체제죠. 어? 이거, 이론, 이견. 노예주와 자연인이 공동으로 통치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노예주가 자연인을 다 몰락시켜버리죠. 노예 노동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노예주의 독재체제였다는 거죠. 자연인은, 처음에는 좀 권력이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거수 역할을 하고, 노패를 전락하면서, 그냥, 노예주들이 베풀어준 격투장 이런 데 와서, 반란을 하고, 이제 노패를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보면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물론 모든 국민, 자본과 근로인 민주주의죠. 불권을 가지는 거죠. 계급적으로는 뭐야? 근로인매에 대한 부르주아 독재 체제, 지배 체제죠. 그래서, 지배계급 내부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죠, 제가. 이것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독점 부르주아, 중소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상층, 지주, 이런 이들은 사적 소유 크기에 따라 부자냐, 또 덜 부자냐에 따라서 불평등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이제, 스탈, 음, 지배 어감이 존재하죠. 이래도 불평등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들 내부에서 민주주의는 완화된 폭력이라는 거죠. 네. 근로인매에 대한 착취랑은 근본적 이해에서 이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충돌을 어느 정도 제어하죠. 서로. 막스 편에는요, 배달은 형제들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노동자 계급과 투쟁하고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내부에서 민주주의는 좀 완화된 폭력에 등장한다.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엄청난 폭력이죠. 그런 것을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결론적 부분입니다.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안 인구주의. 형식적으로는 보면은 프롤레타리안 민주주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좀 아까 애매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째, 모든 사회주의 국민, 근로인민과 자본가까지를 포함하는 민주주의, 보통 직접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가장 프롤레타리안 민주주의 개념에 어울리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개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혁명 초기에 자본가가 이 선거권이 제한됐죠. 선거권과 타선거권. 그래가지고 프롤레타리아만의 혹은 근로인민만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부르주아 국가의 파쇼 체제나 노예를 제외했던 고대 그리스 민주국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좀 사용하기에 좀 결함을 가져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도 민주국가라고 하고 이 러시아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의 참정권이 부정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소비에트 국가에 대해서 레닌이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라고 하면서 카우치키와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레닌이 주는 주장, 이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제외됐음에도 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고 이것이 왜 더 우월하냐 그거를 따질 때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과 자유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러시아 혁명 러시아가 훨씬 더 발전된 거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또 권리를 투표권 주고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는 거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착취와 억압, 불평등, 부자유, 강제노동, 이런 거 시달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인이 카우치킹을 싸우죠. 그 다음에는, 사실 근데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는 않는데, 민주 집중제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게 써요. 그러니까 민주집중제가 가지는 민주주의 원리죠. 그죠? 노동자 계급의 조직 운영 원리죠. 사회가 되면은 사회주의 국가와 여타 인민 조직의 운영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료주의 극복하려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이렇게 막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죠? 지금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양경유 위원장이 막 전행을 하니까 노동자 민주주의 강화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일어날 때 이런 민주 집중제에 대해서 민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측면인 거예요. 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그 민주 집중제의 하나의 요소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형식적인 거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근데 계급적으로는 뭐야? 다 프롤레타리아가 자본가를 지배 억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예요. 이 독재의 다양한 형태예요. 이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예요. 독재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물론 이제 다 알죠. 형식적으로도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계급적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에서 이제 계급적 성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급 지배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사멸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본질과 현상이 일치한다. 이렇게 했죠. 민주가 현상이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형식에서 자유와 평등이죠. 형식에서만. 근데 예,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본질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이런 민주주의로 실현된다. 이게 계급사회에서는 안 그렇죠. 그와 다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원본을 좀 봅시다. 원전은 레니 국가혁명에서 하는 거야. 엥겔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전체 국가를 극복하고 따라서 민주주의도 극복하는 것을 궁극적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는 당에게, 즉 공산당에게라고 하는 엥겔스의 표현이 있어요. 국가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극복한다. 엥겔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가의 폐지는 민주주의 폐지를 의미하며 국가의 산멸은 곧 민주주의 산멸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는 국가, 즉 모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 인민, 일반에 대한 모든 폭력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는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사회주의 도래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이죠.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적 수행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이며 따라서 인민 일반에 대한 폭력, 인간에 대한 인간의 예소, 그리고 인민 일부가 다른 일부에게 복종할 필요가. 여기서 복종은 강제적 복종이죠.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폭력과 강제적 복종 없이도 사회생활의 기본적 조건들을 준수하는데 곧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라는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엥겔스는 새로운 세대, 즉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적 조건에서 성장한 세대가 국가라는 고목, 민주공화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가의 한 형태다. 이렇게 내년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삶에서 민주주의는 상여는 기회를 같이 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변화되고 체화되는 과정에서 소멸할 것이다. 이게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민주주의는 소멸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변화되고 체화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살아있고, 그 계급적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읽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나, 레닌이. 변화되고 치화되는 게 왜 소멸하는 거 존재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제 이론이 있었어요. 잘못 이해하는 거.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서 민주집중제라는 거죠. 이 민주집중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의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 습관화되는 거, 이런 것이고, 민주주의에서는 계급적이고 폭력적 복종인 것들이고, 그래서 투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 3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서 민주집중제야, 민주집중제. 그러니까 농민, 도시, 소분주와 인페미 등등 이런 있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도하죠. 그죠? 민주집중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는 거죠. 집중도 포함하고. 근데 이들 사이에는 계급적 적대가 해소되었죠. 근본적 이해가 일치하는 거죠. 지도가 원칙이고, 지도와 교육 이런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지도해가지고, 그리고 자발적 복종을 지향하는 거죠. 이것은 공산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노동자, 농민이 차이가 있죠. 노동자, 농민이. 사회주의 사회에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계급 사이의 잔재가 여전히 있는 거죠. 인민 내부에. 그리고 또한 인간이 미발달하고 더구나 불균등 맞죠.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공산주의 원칙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약이 있는데 자본주의와 투쟁하고 제국주의와 투쟁하려면 어때요? 이들 소수들 갖다가 말을 안 들어 잘 몰라. 몰라서 못하고 노예 근성에서 사적 소욕이 있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어때요? 이런 요소들이 강력하면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너무 미발달했을 때는 강력한 폭력적 복종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강화될수록 관료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가에 대한 인민의 국가폭력, 그죠? 이, 이 자본가에 대한 인민의 국가폭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민 내부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폭력. 이것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가에 대한 인민의 국가 폭력이었죠. 그죠? 폭력 국가였죠. 근데 이것이 인민 내부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용속성을 치니까 이 폭력이 우리 내부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점 인민 자체에 대한 폭력 국가로 변질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국가의 국가로 더 변질돼 나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대안적 구호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좌파들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그런 관료주의와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좀 의견이 있는데 이 속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속에는 폭력적 복종이라는 관료주의적 요소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구호는 인지 집중돼서 존재하는 공산주의적 요소죠. 즉 지도와 교육 그리고 자발적 복종 이런 것을 강화하는 전면적으로 발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과 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겁니다. 생산력이 발달해야 되고 노동자와 농민 차이를 해석을 포함한 근로인민 전체의 실질적인 통일, 문화혁명을 통한 문화사상적 발달, 그리고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과 설득, 비판과 자기 비판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민주집중제라는 것이 공산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의 투쟁을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집중제를 강화하자라고 하면 잘못하면 그 속에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이런 음,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나 정확히는 민주집중제 속에 존재하는 공산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의 핵심, 전략적 과제로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냐,
이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 우리가 단결해서 투쟁했었는 것이 그냥 전술이라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네, 독재는 뭐야?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 승리해서 경제화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전략적 과제에서 제기할 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그런데 만약에 노동전선처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전략적 과제로 제기할 경우 노동전선의 일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민주 집중제로서의 근로인문 내부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때 프롤레타리아 내부의 민주주의 혹은 근로인민 내부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투쟁하는 민주의 조직 원리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하자요. 이것은 부르주아에 대한 지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전략적 구호가 아니죠. 그래서 투쟁의 무기를 다듬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지. 프롤레타리아, 이 무기를 다루는 것이 우리 전략적 목표가 아니잖아요. 무기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부르주아를 포함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전략적 구호가 된다면은, 이건 뭐예요? 자본가들을 언제나 의사결정 과정에 형식적으로라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혁명도 결국은 부르주아지를 포함해서 선거로서만 가능해 되는 거예요. 혁명 불가능해요. 혁명 불가능. 그 혁명이 발생하더라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혁명이 발생했어. 그래서 초기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도 자본가들이 꼭 선거에 참여해야 돼. 그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어때요? 혁명이 유산되겠죠? 음, 너무 취약하니까. 근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실은 혁명을 포기하는 거다. 이것을 전략적 과제로 제출할 거예요. 근데 프롤레타리아만이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레닌이 사용했듯이. 이 경우에는 혁명 초기에 적용될 수가 있죠. 그래도 문제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국가마다 정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카우치처 논쟁할 때, 우리 러시아가 부르주아디를 소비에트 참정권을 거부했던 것은 이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은 나라마다 국가의 특수성, 계급 여건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중국이나 저 이북 같은 경우는 불주아도 포함됐잖아요, 그죠? 인민위원회가 불주아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권력이 안정되면 이 소련 같은 경우는 1936년 이후이죠. 불주아를 포함하는 프롤레타리아 아니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부정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만의 민주주의라고 만약에 이것을 전략적 구호로 의미로 사용한다면 항상 부정을 제외돼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전략적 구호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가의 하나의 형태이다. 레닌이 하는 얘기야. 민주주의는 국가의 하나의 형태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조직적인 책임을 풍요하는 의미이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평등에 대한 형식적 승리와 모든 시민이 국가의 주를 결정하고 국가를 통치 공당 권의 정권을 형식적 승리를 의미한다. 좀 장황하게 했는데 여기서 요거를 따오려고 했던 거야. 국가의 하나의 형태인 거야.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이제 계급 투쟁의 정세의 변화, 계급 역광과에 따라 국가 형태는 변화하는 거죠. 자본주의 경우
체제가 위기에 빠지면 어때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폐기되죠. 파시즘 국가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는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 전술적 문제죠. 사회주의 똑같다는 거죠. 부르주아를 포함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의 노골적 독재, 노골적 혁명적 독재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에 이제 부르주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어느 계급이 어느 계급을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죠. 전략적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과제를 도출할 때는 절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깃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좀 여담으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인가? 아까 내가 고민했던 문제, 내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레닌이 민주주의가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공산주의, 계급적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소멸한다. 이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레닌이 소멸합니다. 근데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거죠. 그렇죠? 공산주의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계급사회의 민주주의와 무계급사회의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가 형식을 갖고 매우 정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산열된다는 걸 볼 수도 있고 체화돼서 습관이 된다, 즉 존재한다,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여담, 독재, 우리가 독재라는 의미를 자꾸 쓰는데, 이 독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80년대 군사 독재 타도를 펴졌네요. 거기서 말하는 군사 독재는 민주주의의 대립물로서의 독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선거를 통해서 다수가 소수 민주주의인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독재라고 군부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는 소수 군부가 지배한다. 간접 선거하고 이런 거. 그럼 이제 군사 독재 타도 이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수입하자. 모두 선거해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군사 파시즘이다, 군사 파쇼 타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또 한편으로는 좀 식자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러니까 파시즘이란 부르주아 독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때의 독재는 계급을 지배해요. 부르주아 계급의 독단적 지배라는 개념. 그래서 군사파쇼 타도 이것은 부르주아 독재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입하자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파쇼 타도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특히 부르주아 민주파들이 안 하는 거죠. 끝났어요?